있었던 내용들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일단은 각각의 주요 파생 상품 거래소가 있고, 내가 대행하는 종목이 어떤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는지 뭐 요 정도는 간단하게 알고 일단은 좀 봐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튜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마다 일단은 실시간 내용 자체로 일단은 대행 자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왜냐면 실시간 따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거래소 내가 대응하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어제 좀 가져갔었고요. 각각의 일단은 종목별로 일단 지금 현재 장 운영 시간 보통은 23시간이고, 항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나눠서 일단은 쉬면서 가져간다. 각각의 틱 가치와 틱 단위와 틱 가치에 대한 해석을 보신다라고 하면, 한 틱당의 가격 움직임까지 일단은 좀 기억하셔야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손절가를 매기면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자체는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만기까지 내가 들고 있는다. 오보 관점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 체크를 못한다라고 하면 강제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 증거금 필요한 증거금, 그러면 이 정도 내면 레버리지 효과로 훨씬 더 많은 금액대 효과를 내게 가져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진입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이 정도, 각각의 종목별로 이렇게 좀 차이는 있어도 가장 큰 금액을 맞춰서 일단 지켜보셔야 나머지 전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진콜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10% 비율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마감, 만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현재 근월물이 어느 구간에 놓여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월물 자체가, 그리고 내가 대응하는 종목 자체가 한 달 단위로 끊기는지 세 달 단위로 끊기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선물은 계약의 단위고 만기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주문 유형인데, 보통은 제가 대응하는 내용 자체는 시장가 청산 자체보다는 MIT를 기준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물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 자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23시간 거래 시간이나 내용 자체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일개 세력이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투명한 매매 환경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각의 상품 내용 자체가 뭐 통화, 지수, 금속, 에너지, 그리고 수산물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품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주식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 자체 원래는 거래되지 않는 주가 지수를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이 상품이라는 거 새로운 걸 만들어서, 원래 없었던 걸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상품화 시켰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우리가 커플링, 디커플링, 같은 흐름으로 넘어가는지 다른 흐름으로 넘어가는지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지금 갑작스럽게 달러 인덱스의 큰 변동성 혹은 채권금리의 큰 변동성과 함께 지수나 나머지 원자재들의 변동성을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단발적으로 사실상 별다른 이슈 없고요. 지수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사실상 충격을 줄 만한 요소 자체가 없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변동성이 나와줘요. 이런 부분들은 그 외적인 요소도 같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또 가격, 변동 요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걸 하나를 대응을 하는데 절대 단발적인 하나의 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종목별로도 사실상 달러 인덱스만의 내용 자체가 아닌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자 혹은 일주일, 한 달 단위 기준으로 매수뷰인지 매도뷰인지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가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대응을 가져가야 된다.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고 대응을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공부를 안 하는데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했는데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시장 배경이나 내용 자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아예 모르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오늘 그냥 올릴 거야. 그래 이번 주는 올릴 거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만 그냥 맹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손절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내 방향성이 틀리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해석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논리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이 부분 말고 더 강한 내용이 지금 다가오면서 내 관점과 반대로 흘러갔다. 뭐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해석까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장 그리고 뭐 뉴스나 내용 자체를 챙겨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대행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광범위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같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에 도달하신다라고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상 좀 자연스럽게 계속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공부를 한다가 아니고 뭐 오늘자 주요 지표, 오늘 새벽에 뭐 애플의 실적 발표, 내일 비농지표의 발표, 다음 주 어떠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계다라는 거죠. 매주마다 발표되는 거, 매월 단위마다 발표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자체를 일단 초반에는 공부를 하면서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엔 내 거가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상 선물 대행을 하면서 차트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이러한 내용 자체도 같이 병행하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랑 나스닥 내용 자체는 뭐 커플링 흐름에 대한 내용 자체, 구리는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리가 상승한다라는 내용 자체는 꾸준한 추세로 지켜본다라고 하면 따라오는 관점 해석으로 나스닥 역시 상승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큰 틀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딥커플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와 유로 FX라고 했었죠. 달러 인덱스 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다 보니까 유로 FX랑 달러에 대한 상관관계는 여기에 상관관계 디커플링이다. 그리고 이제 채권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도 디커플링에 대한 흐름인데 뭐 사실상 뭐 일일이 하루치 내용 자체로 해석 본다라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지금의 채권금리 기준으로 본다라면 특정 자리값 이상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큰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는 담아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골드 대표적인 디커플링 내용이고요. 오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리라든지 그 외 산업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각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더 세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플링 디커플링에 대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못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신경 쓰시면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제자 일단은 교육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오늘자 일단은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어제자도 지금 일단은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쵸?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뭐 워낙 앞에서 빅테크 위주의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는 어제자 뭐 1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시장 자체도 뭐 3%대 3%대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FMC 그럼 9월 금리 인하를 하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막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톡방에서도 일단은 브리핑이 나와주고 있죠.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 해석으로 그래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지켜보시죠. 얼마나 지금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여줬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현재
1995년 7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이제 압박 완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가져갔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6%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5.75% 그러니까 0.25% 낙폭을 가져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5.25%대까지 인하를 보여줬었던 시기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완화 목적으로 일단은 인하를 가져갔었고 사실상 뭐 인하를 가져간다라는 거 횟수나 내용 자체는 보여줄 수는 있지만 크게 눈에 띄는 큰 하락을 보여주는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고금리를 유지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5.25까지 완화를 했어요. 95년 7월달 기준으로 이제 쭉 완화를 했다가 다시금 5.5%대까지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다가 다시금 완화하는 결과를 또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2001년 닷컴 버블 또 터지기 전에 다시금 금리를 올려주는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1번과 2번 시기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인하를 했다가도요.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2번 같은 경우도 또 인하를 했다가 괜찮다 싶으면 다시 금리를 올리는 형태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어설프게 금리 인하와 금리 상승 이 부분 자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보여줬었던 내용이었었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는 5% 혹은 6% 수준의 금리를 가져갔었던 결과에서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궈주는 결과값들을 역사적으로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1번과 2번에 대한 결과값으로 보시면 어설프게 지금 한두 번 내렸다가 다시금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좋은 관점이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좋은 관점이 아니고 결국에는 폭락장을 만들 수 있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설프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닷컴 버블이 더 세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상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침체나 어떠한 특정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크게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 인하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고요. 금리 인하를 가져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이나 내용 자체를 만들어 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금리 인하를 가져가야 상승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사실상 횡보 또는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전혀 충격을 안 받고 지속적인 상승만 계속 넘어갈 거야. 해피엔딩 시나리오, 유토피아적인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뭐 과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사실상 미국 자체만 좋아도 또 안 돼요. 전 세계적인 내용 자체에서 미국만 죽고 유럽 전체 죽고 중국 시장 다 죽고 우리나라 시장 다 죽고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나홀로 상승만 계속적으로 버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우리가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95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그놈의 지금 금리 인하 그거에 대한 기대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가져가고 어설프게 종료를 한다던가 완벽하게 종료하기 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냐. 이미 거의 20년 넘는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사실상 맞냐 틀리냐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쨌든 시장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뭔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꼭 그대로 가야 되기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 해석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객관적인 상황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어느 이상 내가 지금 생각했었던 그 이하의 가격이나
내용 자체 터치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보고 손절을 보고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당하는 거죠. 정말 인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주변에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계속 뭐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파서 뭐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손절을 훨씬 더 확실히 잘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이탈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는 종목들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또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복할 텐데 그게 안 끊기시는 분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큰 손실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확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하자요. 과거서부터 어땠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를 시작했었던 95년도 기준으로 초반에 25bp를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25bp에서 50bp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여준 뒤에 금리 인하를 종료를 했어요. 나름 종료를 하다 보니까 종료 시점부터 나머지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단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98년 9월 달에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 완화 목적으로 인해서 5.5%에서 5.25% 여기서도 25bp의 완화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50bp까지 인하를 가져간 뒤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일정 특정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가져갔었던 시점과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관점에서이지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담아두기는 이 구간 자체는 힘들다라는 거죠. 종료를 한 시점서부터 상승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는 거죠. 금리 인하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닷컴 버블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때는 내용 자체 좀 달랐어요. 금리 인하를 시작했었던 시작 지점 그때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종료 시점까지 지금 지켜본다라고 하면 6.5%에 쳐서 6% 50bp를 떨구고 나서 무려 여기서 4.25%대까지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낙폭을 보여줬어요. 이때는 뭐 사실 금리 고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닷컴 버블이라는 내용 자체가 크게 다가오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지금 이 하락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내용 자체 유동성을 공급해서 어떻게든 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었고요. 그만큼 큰 낙폭을 가져갔었던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워낙 세게 특정 이슈가 잡아줬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종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멈추질 않았어요. 무려 종료했었던 구간대 1600포인트에서 900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전년도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부양 차원으로 오히려 1.75%대까지 인하를 했었던 거를 1.25% 50bp 더 추가적인 인하와 25bp 추가적인 인하를 가져가면서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충격을 가져가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작과 종료 기준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시작과 종료를 기준으로 얘도 횡보를 했었고요. 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상승을 가져갔었죠.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 9월달 신용 경색을 감지를 했고 결국에는 주택시장이랑 경제 성장 타격 방지 차원에서 5.25%에서 지금 4.75% 50bp 인하를 보여준 뒤에 이후 2%대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미 신용 경색을 감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08년 기준으로 10월달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본격적인 제로 금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앞에서 2007년부터 지금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인하와 지금 인하 시작과 종료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장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횡보 장세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추가적인 하락과 더불어서 사실상 2%대까지 인하했었던 거를 0.25%대까지 제로로 맞춰놓은 뒤에 더 충격을 받아준 뒤에 그 다음에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오히려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계속 작년 10월부터 조기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하 내년부터 바로 시작부터 한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미뤄졌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지속적인 2만 1천 부근대까지 상승장을 이끌어갔었던 내용 자체가 오히려 이 부분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해서. 근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되려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도 왜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설프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가는 다시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괴물 자체가 서서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천천히지만 잡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얘가 지금 반등 치면서 넘어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야, 시장 자체가. 그래서 어설프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끌어도 안 되는 거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ECB라든지 캐나다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제는 그래도 꼭 가져가야 되겠다. 결국에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면 9월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8월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정말 9월부터 정말 해피엔딩이 이어질 거냐 이거죠.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실 수 있냐 이거예요. 역사상으로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후서부터 반등인데 제로부터 지금 반등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올해 이제 25bp 가져가는 거고 내년에 뭐 한 번에 50bp, 100bp씩 계속 떨구면서 단발적으로 4번, 5번 만에 제로금리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올해 지금 다음 달 기준서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끔찍한 하락장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섭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데이터로 일단은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2019년에 일단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이 놓여지면서 이때 당시에 사실상 하면 안 됐었던 부분이고 2.5%에서 2.25%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0.25%대까지 금리 인하를 크게 가져가면서 이 내용 자체 단발적인 이슈가 있었긴 했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의 현재 내용 자체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시작일까요? 지금? 아직은 아니죠. 부분적인 단발 반등 자체는 더 보여줘도 사실상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횡보나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본다 해석으로 좀 비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8월 달은 조금 숨고르기를 가져가도 되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진 않아요. 본 게임은 사실상 우리가 9월 이후서부터의 시장 해석인데 지금 앞에서의 지금 현재 데이터나 내용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9월 달부터 그리고 나머지 10월, 12월 연말 랠리라든지 산타 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기대를 하고 내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받쳐주면서 상승장에 대한 연속점을 계속 또다시 고점을 그리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냐 라고 했을 때 적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비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시작 시점과 더불어서 앞에서 데이터들을 보시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더불어 가는 시작 지점 놓여진다라고 하면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횡보 장세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급락을 피하면서 만약에 뭐 18,000에서 2만 사익짜리 값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쇼크 때 이후서부터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가져가면서 정말로 이때는 돈을 풀면서 시장을 살려냈었던 내용 자체였었죠. 이때 당시에 최고점이 18,000이에요. 그래서 21,000과 18,000 사이에서 비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버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비비는 것까지도 인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해석을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전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을 다시금 해석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속적인 상승을 더 크게 24,000, 5,000, 6,000을 넘어가는 이러한 상승장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9월 이후서부터는 사실상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진 못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으로의 지금 현재 상승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보셔야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니까. 막상 실제를 까봤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보여주는 내용 자체로 까봤을 때는 사실상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15,000까지 깨진다라고 하면 이미 하락장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15,000까지는 하락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는 사실 뭐 큰 반등이나 내용 해석 자체도 나와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락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분명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야. 혹은 횡보장세 혹은 하락장세에서 우리가 대응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막연한 매수 홀딩, 주식 종목 홀딩 이런 거는 사실상 시장에서 정답은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렇죠? 눌림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면서 바닥자리가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 대응, 매수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수 대응 자리값을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왔을 때 가져간다던가, 혹은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매도도 같이 보면서 시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건가, 아니면 어제자 애초에 첫 교육 때부터 이제 좀 설명드렸었던 해지 수단으로 내가 완전히 지금의 현재 리스크 자체를 피해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뒤서부터 만약에 진짜 폭락장이 연출이 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부터 해서 이제 8월은 여차여차 이런 구간대 넘기는데 진짜 9월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만약에 11,000대까지 만약에 다이빙을 해요. 이전 저점 레벨 때까지 떨어져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적어도 이 방법대로 내가 좀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식만 대응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성공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 기다리면 오겠지 한다라고 하면, 이 폭락장 맞으면요 살아남는 주식이 없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특정 테마 종목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날뛰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또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대중적인 종목들 기준으로 대형 종목들, 대형주, 빅테크주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큰 하락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나는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 평단가가 여기에요. 그러고 나서 얘가 비비다가 반등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가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5년 10년이 수익이 아니고 본절 자리값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낙폭,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상승과 하락은 사실상 좀 배제할 필요는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9월, 10월까지는 이 구간대의 횡보 내용 자체가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 강한 방향성으로 찔러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상승은 저는 좀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줄 수는 있는데 제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확률로 본다라고 하면 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상승이겠죠. 우리는 관점 자체가 횡보, 하락, 상승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의 현재 결과값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또 하락이다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또 하나 존재를 하죠. 시장에서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샤메 법칙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샤메 법칙이라는 내용 자체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좀 최근 뉴스나 내용 자체에서도 이제 좀 많이 나와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뉴스나 내용 자체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일단은 좀 같이 보시면, 일단 샴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좀 개발한 내용이에요. 데이터 자체가 지금 좀 안 나와주는데, 잠시만요. 자, 내용 자체가 지금 일단은 딱 어,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 자체로 볼게요. 샤미 법칙이란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샤미 개발한 경기 침체 판단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미 법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 이상 높으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실업률 3개월에 대한 이동 평균, 그러니까 뭐 이동 평균이라고 했었던 내용 자체 3개월 평균 값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 0.5% 이상 높으면 이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신호다라는 거야. 지금은 가장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자,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악순환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팔린다. 기업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매출적인 측면이 안 좋아져.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가 나중에는 줄일 거 다 줄이다가 인원 감축으로 넘어갈 거고, 이 사람들의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또다시 실적 자체나 내용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면 계속 줄일 거 줄이면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가져가는데, 이거는 악순환에 대한 내용인 거죠. 악순환에 대한 내용 자체가 가져가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번에 올렸었던 내용 시장 자체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2만 1천 부근대까지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었던 내용 중에는 사실상 뭐가 지금 놓여져 있죠? AI가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닷컴 버블이랑 달라. 이번 AI 버블은 사실상 닷컴 때랑은 다르다. 닷컴 때는 실체나 내용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닷컴만 붙인다라고 하면 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사실상 좋아 보여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랠리를 가져가면서 말도 안 되는 주식에 펌핑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까봤을 때는 뭐 사실 캐시카우라든지 실질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완전 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와서 AI에 대한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본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큰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막대한 금액을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AI는 절대 버블이 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버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좀 바라보시는데, 단발적인 여기에 대한 과열 자체도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AI에 대한 투자가 됐어요. 이만한 막대한 기업들마다 몇 조씩 막 지금 투자를 했대요. 그러면 투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중에는 만들어야 되겠죠. 장기적인 수익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어떠한 상품에 녹아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독 시스템들이 이제 좀 많이 생겼죠. 여러 가지로 구독 시스템이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OTT서부터 발전을 하면서 우리 뭐 사실상 뭐 쿠팡에서 월결제, 월회비 뭐 이런 부분들로 일단 좀 많이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비용이나 내용 자체가 월에 사실상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제 삶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아무 어떻게 보면 충격 없이 침체가 없이 넘어가면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물가도 떨어지면서 사실상 실업률도 안 떨어지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상상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AI가 넘어왔을 때 충격을 없이 가치 흡수를 하면서 계속 윈윈으로 상승장을 계속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에 의식주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AI라는 거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어. 근데 내 의식주에서의 중요도가 사실상 있는 내용은 아니죠. 보조로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나 대신 어떠한 일을 해준다든지 뭐 그러한 시스템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정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지금 당장에 월세 낼 돈, 내가 지금 사 먹을 돈 이런 부분들까지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이런 부분들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정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 그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하면서 상승장을 계속 이끌 수 있다라는 건데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요. 이게 찾아온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야. 180도. AI고 뭐고 니네가 뭐 지금 빅테크들이 니네가 투자를 했지 뭐 내가 투자를 했냐.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경기 침체가 나와줬을 때는 얘네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올렸었던 그러한 시장 자체가 투자나 직접적인 수익 모델이나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 3년 4년 후에 우리 미래를 봤었을 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받쳐준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박자가 맞아야 돼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좋은 물건을 내놨어요, 여러분들. 혁신이라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너무 앞서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불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대다수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의 모델 자체는 사실상 장기로 끌고 갔었을 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또 바라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좀 많이 활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드에서 이제 나와져 있는 데이터인데 프레드는 뭐 연준에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나 내용들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드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는 여기서 좀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는 사실상 이제 지역은행 사태에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자체 얼만큼 지역은행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빌렸었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이 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렸었지만 샤메 법칙에 대한 내용 자체는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된다. 미국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실업률 최저점보다 0.5% 높으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네 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내가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샤메 법칙, 리세션, 경기 침체, 인디케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 데이터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0.5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0.5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5월달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0.37이었어요. 지금의 현재 와서 가장 최근 데이터는 0.4 수치를 넘어서 0.4 수치를 넘어서 0.5 부근대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가. 이해되시나요? 현재 추세가 지금 이렇게 해서 0.5가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한대요. 샤메 법칙에서. 그럼 지금은 어디 있냐? 이거죠. 0.4를 거의 깨고 0.5 부근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일이 계산을 안 해도 그리고 만약에 0.5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뉴스에서 샤메 법칙으로 도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왔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뉴스가 도배가 될 텐데 사실상 우리는 진짜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좀 당연한 결과긴 해요.
고금리를 유지했었던 것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었었고 이대로 계속 두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문제는 있긴 해서 금리 인하는 어쨌든 언젠가 됐든 보여줘야 되는 건데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와 지금부터 상승장 폭등장 다시금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리세션에 대한 내용 자체 크게 다가올 것이고 다시금 폭락장에 대한 시그널이나 내용 자체가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발적인 지금의 달콤한 상승 자체는 여러분들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큰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 자체는 이렇게 지금 일단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도 일단은 좀 이러한 교육 내용으로 일단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육적 분석에 대한 내용 기초부터 심화 2주 동안 그리고 모투 대회 내용 자체로 일단 좀 가져가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 여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